마이클 잭슨 연대기 두 번째 편입니다. 이번 편은 모타운 입성부터 잭슨5 황금기까지를 다룹니다. 1968년 오디션을 통해 1969년 데뷔하였고 이후 1971년까지 빌보드 4연속 1위라는 업적을 쌓았습니다. 짧지만 압축적인 시기입니다. 1968년부터 1969년 모타운 오디션과 데뷔를 다룹니다. 음악사를 바꾼 오디션이라고 부를 만한 사건이 이 시점에 있습니다. 모타운 입성 직후 회사는 세 가지 전략을 동시에 가동합니다. 첫째, 마케팅 내러티브입니다. 잭슨5를 다이애나 로스가 발견했다는 스토리를 적극적으로 홍보합니다.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데뷔하는 신인 그룹에 즉시 건의와 스타성을 부여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둘째, 이미지 메이킹입니다. 마이클의 실제 나이는 11살이었지만 모타운은 이를 9살로 낮춰 공개합니다. 신동이라는 인상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정입니다. 셋째, 전략적 이주입니다. 형제들은 인디애나주 게리에서 로스앤젤레스로 거주지를 옮깁니다. 본격적인 쇼 비즈니스 훈련을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모타운이 잭슨5를 어떻게 제품화했는지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사례입니다. 오디션 당일 모타운 사장 베리 고디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대신 직원들이 형제들의 무대를 비디오 테이프로 녹화합니다. 이 비디오를 LA에서 본 베리 고디의 반응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당장 애들을 데려와. 이날 마이클이 부른 곡 중 하나가 제임스 브라운의 I Got a Feeling입니다. 1968년 발표된 곡으로 가사 자체는 어른의 사랑 노래입니다. 그런데 당시 10살이었던 마이클이 이 곡을 부르면서 감정선과 리듬 처리가 원곡자를 위협할 수준까지 도달합니다. Goes on and it's stepping new. Got the high people down and it's stepping new. Right, you know you're out of sight. Gotta take that little mama, keep it uptight. Gotta take that little mama, keep it uptight. 베리 고디가 충격을 받은 것은 단순히 노래 잘하는 어린아이를 본 것이 아니라 아이가 어른의 무대를 완전히 장악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 영상이 잭슨5와 모타운 계약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흔히 모타운이 잭슨 5를 키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정확하지 않습니다. 게리의 거친 무대에서 쌓인 실전 경험, 조 잭슨의 혹독한 훈련과 캐서린 잭슨의 정서적 균형, 스틸타운 레코드에서 미리 진행된 녹음과 공연 경험, 오디션장에 들어선 5 형제는 이미 완성된 그룹이었습니다. 모타운은 그들을 만든 것이 아니라 발견한 것입니다. 모타운이 제공한 것은 마케팅과 유통 시스템이지 음악적 실체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다룰 골든에라 1969년부터 1972년까지의 빌보드 4연속 1위 기록은 바로 이미 완성된 원석이 모타운 시스템과 만나 폭발한 결과입니다. 잭슨 5 신드롬 1969년부터 1972년까지의 골든 에라를 다룹니다. 데뷔 싱글부터 4연속 빌보드 1위라는 음악사에서 다시 나오기 어려운 기록이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기록부터 간단히 정리합니다. 1969년 I Want You Back으로 데뷔, 곧바로 빌보드 1위를 합니다. 이어서 1970년 ABC 1위, 같은 해 The Love You Save 역시 1위를 달성하고 I'll Be There이 1위를 다시 달성합니다. 데뷔 싱글부터 4곡 연속 빌보드 핫백 1위라는 엄청난 기록을 달성합니다. 잭슨 5 초기 히트의 핵심은 마이클의 보컬입니다. 첫째, 보이소프라노 음역대입니다. 변성기 이전의 맑고 높은 소리, 이 순수한 음색이 초기 잭슨 5 사운드의 상징이 됩니다. 둘째, 정서적 깊이입니다. 아역 가수에게서 보기 드문 슬픔의 감정이 노래에 담겨 있습니다. 나이를 초월한 표현입니다. 셋째, 기술적 완성도입니다. 고음의 정확성뿐 아니라 리듬과 당김음 처리가 노련한 재즈 베테랑 수준입니다. 10대 초반에 도달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이 시기 마이클의 동료였던 스모키 로빈슨의 표현이 가장 정확합니다. 마이클은 슬픔을 경험한 노인처럼 노래했다. 아이의 몸에 노인의 영혼을 가졌다. 보이 소프라노의 음색에 노인의 정서가 실려 있다는 이 모순적인 결합이 잭슨 5 초기 사운드의 본질입니다. 성공의 채널을 살펴보겠습니다. 잭슨 5의 폭발적인 인기에는 텔레비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첫째, 텔레비전 노출입니다. 당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족 프로그램이었던 에드 셜리반 쇼에 출연합니다. 이는 단순한 방송 출연이 아니라 흑인 음악이 미국 전역의 백인 가정 거실까지 도달했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사운드의 위치입니다. 잭슨 5는 R&B와 메인스트림 팝 사이의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흔히 버블검 팝으로 분류되지만 정확히는 두 장르를 횡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광범위한 청자에게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TV쇼 내의 압도적인 퍼포먼스입니다. 이것이 인종 경계를 넘어 메인스트림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결정적 무기였습니다. Now just like back
모타운 황금기의 앨범 3대장을 다룹니다. 데뷔, 성장, 완성 이 세 단계가 각각 어떤 앨범에서 이루어졌는지 정리합니다. 첫 번째 앨범 1969년 다이나 로스 프레젠트 더 잭슨 5입니다. 제목 자체가 모타운 마케팅 전략을 보여줍니다. 다이나 로스의 이름을 앞에 내세워 신인 그룹에 즉시 신뢰도를 부여하는 구조입니다. 대표 싱글은 I Want You Back으로 마이클의 보컬 카리스마와 그룹의 사운드 정체성이 단번에 정립된 트랙입니다. 빌보드 1위에 올렸고 지금까지도 잭슨5 최고의 곡 중 하나로 꼽힙니다. 특히 에드 셜리먼 쇼에서의 이 곡 라이브 무대는 팝 역사의 결정적 순간으로 평가됩니다. Here's the youthful Jackson 5 opening with a medley of their hits that have sold over 1 million each hit. 두 번째 앨범 1970년 ABC입니다. 데뷔 후 두 번째 앨범에는 흔히 소포머 징크스라는 함정이 있습니다. 잭스5는 이 함정을 피해갑니다. 이 앨범으로 단발 히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그룹이라는 점을 증명합니다. 타이틀곡 ABC와 The Love You Save 두 곡 모두 빌보드 1위에 오릅니다. 한 앨범에서 두 곡 연속 1위는 그 자체로 드문 기록입니다. 브랜딩 측면에서는 알파벳 블록 같은 컬러풀한 디자인을 활용해 그룹의 어린 활력을 시각적으로 명확히 잡습니다. 같은 해 1970년에 서드 앨범입니다. 이 앨범이 중요한 이유는 잭슨5가 단순한 버블검 팝 댄스 그룹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발라드 영역으로 표현의 폭을 확장합니다. 핵심 트랙 I Be There에서 마이클의 보컬은 단순히 잘 부르는 차원을 넘어 감정의 깊이와 표현의 성숙도까지 다른 차원으로 진입합니다. 특히 후반부의 애드리브와 즉흥 보컬 처리가 압권입니다. 이 시점에 마이클은 이미 자신의 보컬을 의식적으로 조절하고 변주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10대 초반 가수가 가질 수 있는 기술적 통제력의 한계를 넘어선 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댄스를 짚고 가겠습니다. 흔히 문워크는 마이클 잭슨의 발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 잭슨 5 라이브 영상에서는 이미 시그니처 동작들이 등장합니다. 첫째, 카멜워크. 영상 중간 간주 부분에서 완벽하게 구사됩니다. 둘째, 스핀. 한 발로 회전하는 역동적인 동작입니다. 셋째, 훗날 문워크로 완성될 동작의 초기 형태가 이미 보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동작들의 뿌리입니다. 모두 제임스 브라운에게서 왔습니다. 마이클은 어린 시절부터 제임스 브라운의 무대를 반복해서 관찰하고 모방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동작으로 재구성합니다. 모타운 시기의 잭슨 5 라이브 영상은 마이클의 시그니처 퍼포먼스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1차 사료입니다. 여기까지가 잭슨 5의 모타운 황금기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완벽해 보이던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시점, 모타운과의 갈등과 해체 과정을 다룹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